프랑스의 상위 0.1%의 68세 남성분이 두바이 공항에서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일반 입국 심사대가 아닌 한국인인 며느리는 VIP 심사대로 가는 것을 보고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좋아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도대체 이 가족들한테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장필립이고 68살이에요. 3대에 걸쳐 우리 가족은 프랑스 보르도에서 최고급 와인을 만들어 왔답니다. 깔끔한 흰 셔츠, 어두운 바지, 그리고 제 눈동자와 같은 색의 파란 재킷. 매일 아침 늘 하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런 변함없는 일상, 이 확실함이 저는 참 좋았죠. 은빛 머리를 빗은 후에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했어요. 우리 식당에는 20명이 앉을 수 있는 긴 나무 테이블이 있었는데 보통은 저 혼자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30년 동안 우리 집에 가정부로 일해온 프랑소아즈가 커피와 각 구운 크루아상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포도밭을 점검하기에 완벽한 날씨네요, 선생님. 그녀가 제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커피를 따르며 말했어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포도밭은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죠. 포도, 토양, 날씨에 대한 결정을 항상 내려야 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아는 세계였고 제가 속한 곳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조상들의 초상화가 걸린 넓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의 얼굴들이 저를 내려다보며 가족 전통을 이어가야 할 제 의무를 일깨워주고 있었죠. 제일 좋아하는 그림, 포도밭 사이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할아버지의 초상화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와인 만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죠. 바깥에 나가니 아침 공기에는 흙과 푸른 잎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포도나무 줄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잎을 만져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포도원 관리자인 피에르가 합류했어요. 그는 25년 동안 저를 위해 일해왔고 제가 모든 것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카베르네 소비뇽 포도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피에르가 완만한 경사면의 한 구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점이 약간 걱정되네요. 몸을 숙여 토양을 살펴보며 손가락 사이로 흙을 비비고 있었어요. 이건 기계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토양이 적절한지 알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사람의 손, 바로 사람의 손이 필요했어요. 제 손은 그 누구보다 이 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보다 동쪽 구역을 일찍 수확하도록 하죠. 안전을 위해 결정을 내렸어요. 피에르는 이 내용을 수첩에 적고 있었어요. 그는 와인에 대한 제 결정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보르도에서 샤토 벨뷰라는 이름은 존경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마을을 걸을 때면 사람들은 존경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장필립 씨, 그들은 저희 가족의 오랜 역사와 명성을 인정하며 말했죠. 정오가 되자 점심을 위해 샤토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가가면서 탑과 담쟁이 덩굴로 덮인 벽이 있는 돌 건물을 감상했어요. 우리 가족은 200년 넘게 이곳에 살아왔죠. 이 벽 안에서는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들 마르크와 그의 아내 민정이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파리에서 보내며 마르크는 우리의 와인 유통 사업을 관리하고 민정은 일종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일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죠. 한국 사람이 기술이나 사업에 대해 저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유럽은 항상 문화, 예술, 과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왔고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들을 거실에서 만났어요. 마르크는 제가 더 젊었을 때의 모습과 비슷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민정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녀는 단순한 파란 드레스를 입고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묶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만 반응했어요. 아버지,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르크가 일어나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저는 뻣뻣하게 그의 등을 두드렸죠. 애정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잘 지내는구나. 그에게 말한 다음 민정을 짧게 바라봤어요. 신선한 빵, 우리 정원에서 기른 채소로 준비한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우리의 최고 빈티지 와인을 따랐죠. 늘 그렇듯이 저는 그들에게 와인에 대해 설명했어요.
비록 민정이 수세기에 걸친 프랑스 전통에서 오는 미묘한 맛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요. 우리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마르크가 식사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두바이 여행을 기억하시죠? 다음 달로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저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어요. 마르크가 말하는 가족 유대감 경험이라는 이 여행은 저에게 전혀 흥미가 없었죠. 제 포도원을 떠나 사막에 있는 인공도시를 방문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마르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여행할 수 있다면 그에게 많은 의미가 될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어요. 난 유럽을 떠난 적이 없다. 그에게 상기시켰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여기 있단다. 일주일뿐이에요. 아버지, 마르크가 말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보르도 너머에는 아버지를 놀라게 할 만한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돌 벽난로와 그 위에 새겨진 가족 문장이 있는 식당을 둘러보았어요. 제 세계는 있는 그대로 완벽했어요. 일주일 동안이라도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만한 가치가 있는 두바이에서 저를 놀라게 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민정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 회사가 그곳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아버님께서도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 방에 있는 수세기의 전통과 전문성에 필적할 만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컴퓨터와 로봇의 세계는 제 가족을 여러 세대 동안 지탱해 온 살아 숨쉬는 포도나무에 비하면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이 여행이 저 자신과 저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정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반짝이는 유리와 광택나는 금속이 모든 곳에 있었죠. 천장은 어찌나 높던지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밝은 빛이 모든 표면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르도에서 떠나온 작고 친숙한 공항과는 전혀 달랐죠. 긴 비행 후라 저는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비행기 좌석 때문에 등이 아프고 재순환되는 공기 때문에 눈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마르크도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었어요. 민정은 어찌된 일인지 8시간의 여정이 그녀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상쾌하고 또렷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국 심사를 위한 긴 줄에 합류했어요. 벨벳 로프로 표시된 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큰 소리로 한숨을 쉬며 시계를 확인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프랑스를 떠나지 않는 이유였어요. 다른 곳은 모든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요. 꽤 오랫동안 여기 서 있어야 할 것 같네요. 한쪽 발에서 다른 쪽으로 체중을 옮기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마르크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대기 시간이 약 45분이라고 하네요. 저는 불만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죠. 저는 절대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저도 그냥 허리 아프고 발이 피곤한 또 다른 관광객일 뿐이었어요. 그때 민정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녀가 입국 심사장의 다른 구역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죠. 제복을 입은 직원이 그녀를 금색 글씨로 VIP 처리라고 표시된 별도의 입구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기 어디로 가는 거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르크에게 물었어요. 마르크가 미소를 지었어요. 특정 여권 소지자를 위한 익스프레스 레인이에요. 한국은 두바이와 특별 협약이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민정이 다른 직원에게 빨간색 한국 여권을 보여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그녀에게 살짝 허리를 굽혔어요. 정말로 인사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녀를 미소 짓게 하는 무언가를 말했죠. 우리는 줄에서 몇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녀는 2분도 안 되어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왜 그녀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지? 마르크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두바이와 한국은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가 있어요. 로봇공학과 의료기술에 관한 거예요. 민정의 회사가 그 일부분이에요. 저는 이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어요. 40분 더 줄에 서 있은 후에야 우리는 마침내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어요. 직원은 제 프랑스 여권을 거의 보지도 않고 한마디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도착 홀로 나가자 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라운지 구역에 편안하게 앉아 신선한 오렌지 주스처럼 보이는 것을 마시고 있었죠. 공항 직원이 그녀 근처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배정된 것 같았어요. 좋은 경험이었나요?
그녀는 우리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은 것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물었어요. 저는 공손하게 뭔가를 중얼거렸지만 위장에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건 일이 돌아가야 할 방식이 아니었죠. 저는 보르도의 가장 오래된 와인 제조 가문 중 하나인 장마이너스 필립 보몽이에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저지 한국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우아한 검은색 차가 우리를 호텔로 데려갔어요. 창문을 통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죠. 그것들은 사막의 태양 아래 보석처럼 빛나고 제가 건축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불가능한 형태로 꼬여 있었어요. 한 건물은 와인 오프너처럼 하늘로 나선형으로 뻗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전체가 유리로 만들어져 구름을 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것이 부르즈 할리파예요. 마르크가 가장 높은 건물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죠. 저는 감명받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파리에는 물론 에펠탑이 있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곳은 사막에서 신기루처럼 나타난 도시 같았어요. 제가 항상 유럽인보다 덜 세련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은 도시였죠. 호텔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체크인 직원들은 우리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민정의 여권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매니저가 나타나 깊이 허리를 굽혔죠. 김 씨, 저희 호텔에 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귀하의 가족 전체를 도시 전망이 있는 프리미엄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해드렸습니다. 귀하의 회사가 우리 의료 시스템에 기여한 바는 정말 대단합니다. 민정은 우아한 겸손함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저는 직원들이 그녀를 진정한 존경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들은 그녀를 손님이 아니라 방문 중인 고위 인사처럼 대하고 있었죠. 우리 스위트룸은 제 샤토의 메인 층보다 더 컸어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는 창문으로 도시 전체와 그 너머의 사막이 보이고 있었죠. 각각 대리석 욕실이 딸린 3개의 침실, 12인용 테이블이 있는 식당. 모든 방에는 신선한 꽃과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이 허무맹랑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불확실하게 느껴졌죠. 프랑스에서 저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한국에서 온 김 씨의 시아버지일 뿐이었어요. 그녀의 로봇공학 연구가 제가 수세기 동안 이어온 와인 제조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였죠.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어요. 저는 파리의 와인 경연 대회를 위해 아껴두는 제일 좋은 정장을 입었고 마르크도 비슷하게 차려입었어요. 민정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검은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하나만 하고 있었죠.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챘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 임원들, 전통적인 아랍 복장을 한 현지 관계자들. 마이너스 그들 모두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몇은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고 마르크와 저는 완전히 무시했죠. 한 남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았는데 그녀의 손을 양손으로 잡았어요. 깊은 존경의 표시였죠. 당신 팀이 설계한 의료 로봇이 우리 병원의 환자 치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특히 노인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지막 시간에 존엄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제 와인보다 맛이 좋지 않은 와인 한 잔을 들고 어색하게 옆에 서 있었어요.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요. 여기 있는 누구도 제 포도원이나 가문 이름에 관심이 없었죠. 민정이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혹시 제가 세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샤토의 돌벽 안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유럽 국경 너머에서는 중요한 것이 올 수 없다고 믿는 동안 변해온 것들 말이에요. 이 불편한 감정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비록 제가 절대 소리내어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저를 두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사막이 끝없는 모래 바다처럼 우리 주변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관광 가이드는 진정한 사막 체험을 약속했고 지금 우리 작은 그룹은 튼튼한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덜컹거리며 가고 있었죠. 에어컨이 한낮의 열기와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왜 이 여행에 동의했는지 의문이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위해 전통적인 베두인 캠프에 들를 거예요. 가이드가 운전석에서 안내했어요. 그리고 모래 언덕 위로 지는 석양을 볼 겁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창문을 통해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래 언덕은 황금빛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죠. 이상하고 텅 빈 방식으로 아름다웠어요. 고향의 푸르른 포도원과는 너무 달랐죠. 옆에서는 마르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민정은 조용히 사막을 관찰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갑자기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후드 아래 어딘가에서 갈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가이드는 눈살을 찌푸리며 속도를 줄였어요. 엔진이 기침을 하더니 푸푸 소리를 내다가 완전히 멈췄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멈춰 서고 말았죠. 작은 문제예요. 가이드가 말했지만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차에서 내려 후드를 열었고 뜨거운 증기가 공기 중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차에서 내렸어요. 열기가 물리적인 벽처럼 저를 덮쳤죠.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모래는 모든 방향에서 빛과 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강렬한 열기는 전에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가이드는 엔진을 살펴보며 점점 더 다급해지고 있었어요. 연료 시스템에 모래가 들어갔어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아주 안 좋네요. 그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신호가 없어요. 통신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텅 빈 사막뿐이었어요. 도로도 건물도 다른 차량도 없었죠. 모든 방향으로 끝없는 모래만 펼쳐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차가운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지평선의 어두운 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이드도 그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래폭풍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빨리 차를 고치거나 대피소를 찾아야 해요. 다른 관광객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커플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나이 든 남자는 가이드에게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저는 무력하게 서 있었어요. 쓸모없고 늙었다는 느낌이 들면서요. 제 포도원에서라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을 텐데. 여기서 저는 그저 집에 머물렀어야 했던 어리석은 노인일 뿐이었어요. 그때 민정이 앞으로 나섰어요. 침착한 자신감으로 가이드에게 다가갔죠.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엔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가이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옆으로 비켜섰어요. 민정은 엔진 위로 몸을 숙이며 주위 깊게 살펴보고 있었죠. 그녀는 공구 상자를 요청했고 가이드는 차 뒤에서 그것을 가져왔어요. 제 며느리가 눈앞에서 변신하는 모습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섬세한 손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분리하고 필터를 청소하고 있었죠. 그녀는 체계적으로 작업하면서도 얼굴은 집중했지만 침착했어요. 모래가 연료 필터를 막고 펌프를 손상시켰어요. 그녀가 작업하면서 설명했어요. 임시 우회로를 만들어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배낭에서 작은 기계 장치처럼 보이는 것을 꺼냈어요. 그것은 사막 지역용으로 설계한 물 필터 시제품이지만 대신 연료를 여과하도록 개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마르크가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조용한 지시에 따라서요. 저는 쓸모없이 옆에 서서 3년 동안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여성이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 침착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다가오는 모래폭풍은 지평선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도달하기 전까지 아마도 30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긴장된 20분이 지난 후 민정은 후드를 닫았어요. 지금 시도해보세요. 그녀가 가이드에게 말했어요. 가이드가 키를 돌리자 엔진이 기침을 하더니 요란하게 살아났어요. 관광객들이 환호했죠. 하지만 민정은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장치를 꺼냈어요. 특이한 안테나가 달린 작은 태블릿이었죠. 이건 제가 작업 중인 내비게이션 시제품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GPS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별자리 위치와 지형 매핑을 사용해 위치와 경로를 찾아요. 그녀는 가이드에게 화면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폭풍이 도시로 돌아가는 길을 막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동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 베두인 캠프가 있어요. 지금 즉시 출발한다면 폭풍이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가이드는 놀라움으로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우리는 민정의 지시를 따라 모래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죠. 폭풍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매분마다 더 높아지는 소용돌이치는 모래의 거대한 벽이요. 첫바람이 우리 차량을 때리기 시작할 때쯤 베두인 캠프가 보였어요.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해 단단히 고정된 여러 개의 큰 텐트였죠.
바깥 세상이 모래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우리는 메인 텐트로 급히 들어갔어요. 텐트 안에서 베두인 주인들이 우리를 환영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아슬아슬한 탈출에 감명받은 듯 했죠. 민정이 차량을 고치고 안전하게 길을 찾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녀를 큰 존경심으로 대했어요.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에 나이든 베두인 남자가 가이드의 통역을 통해 그녀에게 말했어요. 60년 사막 생활 동안 방문객으로부터 이렇게 영리한 손재주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캠프의 물 역과 시스템이 고장났고 폭풍 때문에 예비 공급품에 접근할 수 없었죠. 깨끗한 물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했고 폭풍은 며칠 동안 지속될 수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이 민정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배낭에서 또 다른 장치를 꺼냈어요. 태양광 패널과 수집통이 있는 작은 실린더였죠. 이건 공기에서 수분을 추출해요. 그녀가 그것을 설치하며 설명했어요. 사막 공기에도 약간의 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시제품은 하루에 최대 10리터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어요. 마실 물로는 충분하죠. 밤이 찾아오고 바깥에서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 캠프 사람들은 메인 텐트 중앙의 작은 불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민정의 물 수집기에는 이미 몇 컵의 맑은 물이 담겨 있었고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그녀 옆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그녀에게 진심 어린 질문을 했죠.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나요?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민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어망을 다루는 힘든 작업으로 손이 상했다고 했죠. 16살 때 그녀는 첫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관절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매듭을 짓는 것을 도와주는 간단한 장치였죠. 그녀는 교육, 로봇공학 연구,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꿈에 대해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차갑고 생명 없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고통을 덜어주는 도구를 만들고 싶다고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그녀를 처음으로 진정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 아들과 결혼한 외부인이 아니라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난 총명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요. 실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제 수세기의 유럽 전통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지식과 빠른 사고는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불빛이 텐트 주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밖에서는 폭풍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저는 제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민정의 손을 바라봤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확신의 기반에 금이 가고 있었죠. 저는 세상에서 제 위치에 대해, 제 유산과 전통의 우월성에 대해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이 텐트에서 그런 확신들이 바람 속의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래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두바이의 호텔로 돌아왔어요. 사막에서 일어났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민정은 그녀의 빠른 판단력과 놀라운 발명품으로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이제는 어리석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호텔 스위트룸 발코니에 앉아 아래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프랑스에 있는 제 포도원 관리자 피에르의 이름이 보이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고 거의 두려워 보였어요. 장마이너스 필립 선생님, 샤토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에르가 설명하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모로 가문이 가짜 회사를 통해 비밀리에 우리 와이너리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대요. 그들은 이제 우리 가족 사업을 인수할 만큼 충분한 지분을 거의 확보한 상태였죠. 은행은 새 저장 지하실을 위한 우리의 대출을 중단했고요. 우리 가족이 3세기 동안 일구어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화기를 너무 세게 잡고 있어서 손이 아프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야 했는데. 대신 저는 이 낯선 도시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즉시 돌아가겠습니다. 피에르에게 말했어요. 마르크와 민정에게 위기 상황을 알렸을 때 마르크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민정은 사막에서 그랬던 것처럼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포도원 사업은 가족 사업이니까요. 하지만 사막에서 일어났던 일 이후로 모든 재무 보고서와 이메일이 있는 제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네주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민정은 빠르게 읽으며 때로는 메모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력이 보이고 있었죠. 20분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와이너리는 유럽 시장에만 판매하고 있죠. 맞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렇죠. 유럽은 최고의 와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품질을 이해하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유럽의 와인 판매는 올해 15% 감소했어요. 모로 가문은 이것을 알고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공격을 계획했어요. 그녀는 태블릿에 있는 차트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시장 보고서 중 일부는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기회가 있어요. 그녀가 계속했어요. 아시아의 와인 소비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은 프랑스 와인을 좋아해요. 대부분의 프랑스 와이너리는 이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녀의 화면에 있는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성장세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곳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민정이 살짝 미소 지었어요. 이번 주에 5개의 주요 아시아 와인 수입 업체와 미팅을 주선할 수 있어요. 제 대학 룸메이트가 지금 한국 최대의 명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최고 호텔 체인의 회장은 제 교수님의 형제예요. 저를 계속 놀라게 하는 이 여성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도와주려고 하나요? 내가 당신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어요. 자존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요. 한국에서는 가족 유대가 외부 위협보다 강할 때만 사업이 여러 세대를 통해 살아남는다고 믿어요. 다음 3일 동안 민정은 제가 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두바이와 아시아 사이의 시차 때문에 이상한 시간에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죠. 한국, 일본, 중국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우리 와인을 소개할 수 있는 온라인 미팅을 주선했어요. 이 비즈니스 리더들은 민정을 분명한 존경심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의 전통적인 와인 제조 방법을 설명했을 때 아시아 수입업자들은 진정한 관심으로 듣고 있었어요. 당신의 300년 된 기술은 혁신을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우리의 철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일본 유통업체가 매우 큰 주문을 하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민정이 특별히 아시아 취향에 맞게 설계된 특별 와인 컬렉션을 만들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녀는 이것이 유럽과는 다르게 어떻게 소개되고 가격이 책정되고 마케팅될 것인지 설명했죠. 두 세계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그들 사이에 완벽한 다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예정된 날로부터 4일 전 민정의 노력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새로운 아시아 계약의 선불금으로 우리 와이너리의 추가 지분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마련됐죠. 은행에서는 우리의 대출이 다시 승인됐다고 연락이 왔고요. 모로 가문의 인수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발코니에 서서 두바이의 타워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동안 저는 제 사업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어요. 오래된 유럽식 방법이 최고라고 확신했었죠. 한국에서 온 사람이 고급 와인이나 사업 전략에 대해 뭔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정이 발코니에 합류했어요. 우리는 어둠이 내리면서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며 잠시 조용히 서 있었죠. 고마워요. 마침내 말했어요. 이 간단한 말들은 저에게 어려웠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제가 한때 무시했던 사람에게는요. 당신의 포도원은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위대한 미래도 가질 자격이 있죠. 우리 앞에 펼쳐진 현대적인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정이 어떻게 우리를 2번이나 구했는지 생각했어요. 내가 눈이 멀었었어. 그녀보다는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어. 민정은 동의하며 저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멀리 있는 건물을 가리켰는데 그곳에서는 전통적인 아랍 건축이 현대적인 디자인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가장 강한 구조물은 그녀가 말했어요.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면서도 그들의 기초를 존중하는 것들이에요. 제 포도원에 대해 제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심은 포도나무 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제 일이 그런 전통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진정한 보호가 핵심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그것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민정에게 그녀의 일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했죠. 정말로 말해달라고요? 가족 대화를 위해 그녀가 보통 단순화하는 모든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 그녀는 제 관심에 놀라면서도 기뻐 보였어요.
그녀가 로봇공학 연구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그녀의 일은 공학과 깊은 연민을 결합했어요. 그녀는 노인들이 독립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로봇을 설계하고 있었죠. 그녀의 최신 프로젝트는 뇌졸중 환자들이 다시 걷는 법을 배우도록 돕고 있었어요. 저는 제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들을 생각했어요. 몸이 약해지면서도 어떻게 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는지에 대해서요. 민정의 발명품들이 그에게 소중한 몇 달의 독립성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그녀의 회사 두바이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6개 다른 나라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다른 관점을 결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분위기는 제 포도원의 수학 시기를 연상시켰어요. 평생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고 있었어요. 차가 우리를 호텔로 데려가는 동안 일주일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을 결정을 내렸어요. 언젠가 당신과 마르크가 나에게 한국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해 볼까요? 민정에게 물었어요. 거기에는 내가 봐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을 밝히는 미소를 보니 이 간단한 질문이 지난 3년 동안 제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공손한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이 전에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지금은 저에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바짝 붙어 있었죠. 아래로는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가 기꺼이 아시아로 여행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두바이 여행 후 3개월 만에 여기 와 있었어요. 긴장되세요? 옆에서 민정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질문을 생각해봤어요. 긴장은 아니야,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호기심이 생겼어. 오랜만에 새로운 것에 대해 진정으로 호기심을 느끼고 있어. 공항은 즉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아름다웠죠. 유리 천장으로 자연광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작은 나무와 흐르는 물이 있는 실내 정원은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었고 무빙워크와 명확한 표지판은 모든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완벽한 프랑스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저를 특별히 대우하지는 않았지만 마이너스 그럴 필요도 없었죠.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민정의 부모님이 도착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지적인 눈빛과 회색 머리를 가진 마른 체격의 남자였고 어머니는 작지만 매우 곱게 서 계셨는데 민정을 닮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약간 허리를 숙이자 저도 똑같이 했어요. 마이너스 오기 전에 연습했던 거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는 매끄럽고 넓었죠. 차들이 질서 있게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현대적인 건물들 뒤로 멀리 산들이 보이고 있었고 디지털 광고판은 밝은 색상으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매우 조직적이면서도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있었죠. 나무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건물들 사이의 녹지 공간을 보고 말했어요. 민정이 부모님께 통역해드렸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설명해 주셨죠. 아버지께서 서울이 도시 내의 자연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하세요. 민정이 저에게 말했어요. 기술과 자연의 균형이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대요. 우리는 민정의 어린 시절 집에 도착했어요. 구부러진 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이 있었죠. 집은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 옆에 어떻게든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조심스럽게 배치된 돌과 식물이 있는 작은 정원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서 민정이 가르쳐준 대로 신발을 벗었어요. 나무 바닥이 양말 아래로 매끄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방들은 미닫이 종이문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간단한 가구들이 바닥에 가깝게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차분하고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민정의 어머니가 손잡이 없는 작은 도자기 잔에 차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 차는 제가 프랑스에서 마시는 것과는 달랐어요. 이것은 와인 시음 노트가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여질 수 있는지 생각하게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여러 개의 작은 접시들이 함께 제공되는 전통 한국 식사를 했어요. 밥, 국,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준비된 채소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마치 먹기 위한 예술 작품처럼 테이블에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민정의 아버지는 수십 년 전 대학 시절에 배운 약간의 프랑스어를 할 줄 아셨어요.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했고 필요할 때 민정이 통역을 도와주고 있었죠. 그는 이제 은퇴한 공학 교수로서의 일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제 포도원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우리의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서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 민정은 우리를 그녀의 로봇 회사 본사로 데려갔어요. 건물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으며 하늘을 반사하는 유리 전면이 있었죠. 안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로 작업하거나 실험실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민정이 저를 소개하자 그들은 공손히 인사를 했죠. 그녀가 최신 의료용 로봇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딱딱한 모서리 대신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허리 높이 정도의 로봇이었어요. 그 움직임은 매끄럽고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죠. 노인 환자들이 이 기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정은 이 로봇이 사람들이 약을 먹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걷는 것을 보조하고 비상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디자인 요소는 전통 한국 춤에서 왔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움직임이 기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와인통이 최신 와인의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했어요. 이 로봇 디자인처럼 함께 작용하는 전통과 혁신이었죠. 일주일 후반에 민정은 한국 와인 수입 업체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새로운 자신감으로 우리 와인을 소개했어요. 처음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고 있었고, 이 새로운 고객들이 프랑스 와인에 대해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죠. 나이든 수입업자 한 분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국경을 넘는 전통을 위해 그가 조심스러운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우정을 위해 제가 새로 배운 아주 기초적인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제 말은 간단하고 아마도 발음이 틀렸겠지만 테이블 주변의 미소들은 제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샤토 벨뷰 와인을 한국 전역의 고급 레스토랑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마지막 날 민정은 우리를 서울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으로 데려갔어요. 도시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현대적인 유리타워 옆에 있는 고대 궁궐 지붕이 빛나고 있었죠. 해가 지면서 불빛이 넓은 도시 풍경 전체에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한국이에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옛것과 새것이 함께 어느 하나만으로는 될 수 없는 더 강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보르도의 제 포도원에 대해 생각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제 유일한 일이 전통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진정한 보존이란 전통이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살아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지 6개월 후 제 포도원은 겉으로 보기에 많이 같아 보였어요. 돌로 된 샤토는 여전히 수세기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서 있었고 포도나무 줄은 여전히 땅의 완만한 경사를 따라 뻗어 있었죠. 하지만 와이너리 내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민정의 공학 동료 중 한 명이 설계한 새로운 온도 제어 시스템이 적은 에너지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우리 라벨에는 이제 아시아 고객들이 스캔하여 자국 언어로 우리 포도원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작은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었죠. 서울, 도쿄, 상하이의 고객들을 위한 가상 와인 시음회도 개최하고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선생님이 샤토를 방문했어요. 제 발음은 형편없었지만 매일 연습하고 있었죠. 민정이 전화할 때마다 그녀의 모국어로 인사했고 그녀 목소리의 기쁨은 모든 어려운 발음이 노력할 가치가 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제는 한국와인 수입협회에서 편지가 도착했는데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에 특별 초청 손님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5년 전이었다면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런 초대를 거절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벌써 무엇을 챙겨갈지 계획하고 있었죠. 제 여행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념품은 제 부엌에 있는 한국차 세트나 서재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화가 아니었어요. 진짜 보물은 지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이해, 전통이 성장할 수 있을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단 하나의 여권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녁 제 포도원을 걸으며 제 할아버지가 심은 포도나무 잎을 만지고 있으니 그의 존재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도 제가 배운 것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정확히 같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전통의 가장 좋은 부분을 변화하는 세계로 가져갈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가장 중요한 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의 가치관은 과거일 뿐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가치관도 재평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